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밑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요즘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눈밑 수술을 했을 때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밑 수술에 재수술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7가지를 저는 고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과소교정입니다. 자, 이제 과소교정이라는 거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했을 때 그 불룩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뭐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의 약해짐이 다시 생기면서 과소교정됐을 때 불룩함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눈밑 지방의 뭉침입니다. 자, 눈 밑에 미세지방 이식이나 혹은 눈 밑에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 눈 밑에 피부는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방들이 뭉치면서 럼핑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방들이 뭉치면서 약간 모기 맞은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다거나 혹은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인다거나 하는 현상이 바로 눈밑 지방의 럼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눈밑 고랑의 타이트함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던 눈 밑에 두 가지 타입 중에서 티어트러프 타입, 즉 눈밑 고랑 인대가 타이트한 타입에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자, 우리가 수술을 했어도 눈밑 고랑 인대의 타이트함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경우, 이것을 이제 눈밑 고랑의 타이트함,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눈 밑에 꺼짐입니다. 자, 눈 밑에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경우도 물론 눈밑 꺼짐이 생길 수 있지만 눈 밑에 지방 제거를 하신다거나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애교 아래쪽에 눈 밑이 확 꺼지는 경우, 이게 이제 네 번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근육의 재교정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눈 밑에 수술을 했을 때 젊은 나이 분들은 하안검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눈 밑에 지방 재배치 혹은 눈 밑에 지방 제거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지방 재배치나 제거 수술 후에도 눈 밑에 지방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방의 위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경계는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근육의 도드라짐 때문에 아직 저는 불룩함이 개선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고랑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근육의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대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는 특별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눈꺼풀의 뒤집힘인데요. 이것은 사실 눈 밑을 수술하는 분들 중에서 약간 고령층에서 좀 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뭐냐면 눈꺼풀이 뒤집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은 눈 밑에 조직이 적어지거나 혹은 눈 밑에 피부를 너무 많이 절개하거나 하는 하안검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노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수술을 했어도 나의 몸은, 나의 얼굴은 노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 노화에 의해서 경막 및 피부에 약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꼭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부학적인 구조예요. 물론 해부학적인 구조는 뭐 의대생이나 의사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눈 밑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재수술의 플랜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눈 밑의 해부학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 밑의 부분은 모공이 없죠. 그러니까 모공이 있는 부위는 기름이 나와서 그 부분이 오일리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눈 밑에 피부는 모공이 없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얇다 보니까 그만큼 잔주름이 빨리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눈 밑에 피부층, 근육층, 지방층도 층층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안테리어 라멜라, 그러니까 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안테리어라는 건 앞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층, 중간층, 뒤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층 부분은 뭐냐면 피부입니다. 자, 피부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부와 그다음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 즉 눈 알륜근이라고 하는 부분, 근육을 이제 앞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제 미들 라멜라, 즉 중간층은 우리가 오비탈 septum이라고 하는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있는 부분을
오비탈 septum, 즉 중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포스테리어 라멜라층은 보통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타서 플레이트나 아니면 뭐 캡슐로 페페라 파시아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안구 자체, 콘정티바 이 자체의 이제 결막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대부분 눈 밑에 재수술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층은 안테리어 라멜라와 미드 라멜라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층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테리어 라멜라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본인이 눈 밑에 수술을 하실 때 지방 이식을 같이 하셨다면 그 지방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 피부 가장 가까운 층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지방의 뭉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건 럼핑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자, 수술 전에 보면 수술을 했는데도 눈 밑에 지방의 불룩함이나 그 불룩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그 지방이 몽알몽알 단단하게 만져졌고요.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룩한 게 지방 이식 때문에 불룩한 건지 아니면은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 약해지면서 불룩한 건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안쪽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 만져보면 지방 이식 부분에 의해서 불룩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몽알처럼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눈 밑쪽에 지방이 몽알처럼 만져지면서 좀 단단하게 만져졌기 때문에 저는 수술 전 플랜으로도 지방의 뭉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 수술 중 사진인데 보면 지방층이 포도송이처럼 몽알몽알 이렇게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지방 이식을 한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지방의 뭉침, 즉 럼핑 현상을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뭉친 지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조직의 흉살이나 이런 부분을 깨끗이 치료해 주면서 경막을 강화시키는 재교정을 한 케이스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재교정하고 나서는 이제 원래의 본인의 눈매 최대한 되돌리면서 애교 근육도 정확하게 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눈밑 꺼짐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방을 너무 많이 뺐을 경우, 혹은 이제 눈 밑쪽에 우리가 지방 재배치를 할 경우에 그 재배치한 양이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당연히 애교 아래쪽에 지방을 훅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원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 꺼짐 이유가 지방 자체의 볼륨이 꺼졌다면 지방을 리필해주는, 즉 지방 이식을 다시 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피부의 늘어짐과 피부 자체의 탄력 때문에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당겨줘서 좀 더 팽팽하게 당겨줘야 상대적으로 꺼지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술과 그 다음에 피부에 처짐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 처짐을 당겨주는 피부 당김술을 같이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자, 그럼 피부 당김술은 뭔가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요. 피부 당김술은 이 바깥쪽 부분에서 미세하게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피부 당김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즘 정말 많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자, 눈 밑에 콜라겐 시술 혹은 울트라콜 같은 시술 후에 눈 밑이 더 불룩해진다거나 아니면 고랑이 더 깊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재수술 환자분들 중에 30-40% 이상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눈 밑에 콜라겐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눈 밑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눈 밑 고랑을 경계로 해서 위아래로 콜라겐 치료가 들어가면서 고랑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는 눈 밑에 콜라겐이 생성되어 있는 흉살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방 청소를 할 때도 일단은 쓰레기를 먼저 줍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구조를 바꾸든지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흉살이나 콜라겐층에 이렇게 떡져 있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경막, 근육, 지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배치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막을 강화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에 흉살을 제거한 케이스고요. 왼쪽 그림 보시면 고랑이 더 명확해지면서 예전보다 눈 밑에 불룩함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콜라겐의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물론 콜라겐 시술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시술인데요. 대신에 이게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눈 밑쪽에 층 자체가 아까 안테리어 라멜라, 미들 라멜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층 자체의 언밸런스함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눈꺼풀 뒤집힘입니다. 자, 눈꺼풀 뒤집힘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눈 밑에 조직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안검 수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처짐이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해주는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한다는 뜻은 뭐냐면 피부를 제거해낸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피부보다 더 많은 피부를 제거하고 당겨주니까 좀 더 평평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은 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그 피부 밑에 받쳐주는 근육층이나 지방층이 약해지게 된다면 밑으로 내리는 근육의 힘이나 지방의 힘 혹은 피부의 당겨짐이 심해지면서 눈꺼풀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예요. 미용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뭐냐면 눈을 감았을 때도 계속 이 뒤집어진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노안이 더 빨리 오고 백내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쪽 인대 고정술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당겨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양각 고정술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피부 자체가 너무 많이 모자라신 분들은 이제 미용적인 면을 차치하더라도 피부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좀 더 추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티어트로프 타입이라는 거는 눈밑꼬랑 인대가 깊어지는 타입이라고 제가 계속 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는데 자, 혹시 이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티어트로프 타입 분들은 수술적인 목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교와 눈밑꼬랑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 이 버티컬 디스턴스를 줄이는 것이 사실 티어트로프 타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눈밑꼬랑 인대라는 구조는 피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펴주는, 그런데 이거를 얘를 펴주더라도 안쪽 눈 아래쪽 피부와 코에서 온 피부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두께가 다르고 모공이 있냐 없냐도 다르죠. 그래서 피부의 두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직 고랑 자체가 깊숙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밑꼬랑 인대의 당겨짐이 과소교정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눈밑꼬랑 인대를 다시 풀어주면서 이런 경우에 인대를 푼다는 의미는 뼈 부분에서 인대를 풀어주면서 이 공간이 올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인대가 있는 눈밑꼬랑이 있는 공간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원리인데요. 자, 이것을 인대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대의 아래쪽에 미세 지방 이식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케이스도 보면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왼쪽에서 보면 고랑이 좀 더 깊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어두 보이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거는 인대가 고정이 과소교정됐기 때문이고 이럴 때 이제 인대 풀기를 해주고 미세 지방 이식을 같이 해준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미들 라멜라, 중간층의 문제입니다. 아까 미들 라멜라가 어떤 층이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septum이라는 구조죠. 경막이라는 구조입니다. 자, 경막이라는 구조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을 둘러싸는 굉장히 투명하고 쫀쫀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 지방이 불룩해지는 경우는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밑으로 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쳐져 내려와서 불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막을 단단하게 해줘야 어떨까요? 지방이 쳐져 내려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막을 강화시켜주는 게 사실 제가 볼 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경막을 강화시켰는데 그 경막을 강화시킨 게 과소교정됐다는 거죠. 보통 경막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느슨해진 경막 부위를 제거하고 위아래를 다시 리페어 시켜주면서 그 부분을 골막 쪽에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느슨해진 경막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플리케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불룩해진 부분을 이걸 접어서 꼬매게 되면 상대적으로 평평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리케이션이라는 방법인데 보통 플리케이션 방법에서 이 과소교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리섹션 방법으로 늘어난 경막을 제거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과소교정되는 이 경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막을 다시 강화시켜주고 재배치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경막인데요. 자, 우리가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게 얼마까지 유지가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눈 밑에 지방 재배치나 경막 강화나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은 유지가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대신에 본인의 노화 속도에 따라서 눈 밑의 상태도 노화가 올 겁니다. 경막이라는 조직도 약해지는 시기가 또 올 거고요. 지방, 근육, 피부 모두 노화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노화 속도에 따라서 눈 밑의 상태는 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케이스는 보면 본인이 15년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인데 또 15년이 지나면서 고랑이 보이고 지방이 또 불룩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다행히도 이분은 피부의 탄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50대가 넘었어도 눈밑 지방 재배치와 경막 강화라는 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노화에 의해서 경막도 그 다음에 피부도 늘어나는 경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제거 수술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늘어짐도 생기고 눈 밑쪽의 경막도 약해지면서 재발이 되는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흔하죠. 왜냐하면 15년, 20년이 지나면서 눈 밑의 변화는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 쪽의 경막을 강화시키는 수술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피부를 절개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피부 절개라는 하안검 수술은 기본적으로 재수술이 힘들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피부 자체의 늘어짐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절개를 통한 하안검 수술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안쪽 부분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다시 한번 시행하셨던 분이고, 늘어난 피부와 근육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절개를 통해서 끌어당긴 수술 방법을 선택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보통 이 수술을 듀얼 하안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워낙에 요즘 재수술 환자분들의 문의도 꽤 있고 그리고 상담도 꽤 많아진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눈 밑의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술을 재수술이든 그 재수술이 아니든 간에 내 눈 밑에 약해진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탄탄하게 되돌리는 상태가 가장 정확한 눈 밑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눈 밑의 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눈 밑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